2024년 9월 압록강 철교 중앙. 앰뷸런스가 노란 선을 넘는 순간 강민혁의 심장이 두 번 뛰었다. 북한과 중국의 경계. 창밖으로 단둥에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환한 가로등, 스마트폰을 든 사람들, 자유롭게 오가는 차량들. 3주 후 다시 이 다리를 건널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평양 적십자병원 복도에 보이부 장교들의 구두 소리가 울렸다. 강민혁은 수술복을 벗으며 그 소리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알았다.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어젯밤 사망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혈압도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회복실에서 갑작스런 폐색전증으로 심장이 멈췄다. 의학적으로는 예측 불가능한 합병증이었다. 북한에서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민혁의 진료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보이부 소자가 들어섰다. 뒤따라 병원 당비서와 보안원 2명이 들어왔다. 소자가 민혁의 책상 위에 서류철을 내던졌다. 수술 기록지였다. 민혁은 침착하게 의자에 앉았다.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조사는 3시간 동안 이어졌다. 약품 사용 내역, 수술 과정, 마취 기록. 소자는 민혁의 과거까지 들춰냈다. 5년 전 숙청당한 아버지 이야기가 나왔다. 무역회사 간부였던 아버지는 외화 횡령 혐의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 민혁과 서연이는 그날 이후 핵심 계층에서 동료 계층으로 전락했다. 의사 면허가 박탈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오후 3시 민혁이 진료실에서 나왔을 때 복도에서 연희를 마주쳤다. 아내의 얼굴이 창백했다. 연희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병원 정기검진에서 임신 사실이 발각됐다는 것이었다. 임신 3개월. 허가받지 않은 임신이었다. 당비서가 내일 낙태 수술을 잡았다고 했다. 그날 밤 민혁과 연희는 대동강변을 걸었다. 10월에 찬바람이 불었다. 멀리 주최사 상탑의 붉은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흔들렸다. 두 사람은 30분 동안 말없이 걸었다. 민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3주 전 중국 단둥에서 본 것들을 이야기했다. 자유롭게 웃는 사람들, 걱정 없이 거리를 걷는 부부들, 배불리 먹는 아이들. 연희는 남편이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3주 후 2번째 환자 이송이 예정되어 있었다. 당 간부의 부인이 중국에서 심장 수술을 받아야 했다. 민혁은 주치의로 동행하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연희는 명단에 없었다. 민혁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손바닥이 차가웠다.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이미 결정은 끝났다.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기로 한 것이다. 병원 원장실 문 앞에서 민혁은 한참을 망설였다. 가방 속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다. 달러 현금 5,000불. 15년간 환자들에게 받은 뇌물의 일부였다. 북한에서 의사로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이었다. 제대로 된 치료를 원하는 환자는 돈을 냈다. 약이 없으면 의사가 암시장에서 구해줘야 했다. 민혁은 그 돈으로 아버지 숙청 이후 살아남았다. 노크를 하고 들어갔다. 원장은 60대 당원으로 병원을 30년간 장악해온 인물이었다. 민혁이 환자 이송에 간호사 동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병원과의 협력관계, 의료 절차상의 필요성, 당위 위신. 그럴듯한 이유들을 늘어놓았다. 원장의 눈빛이 의심으로 가득 찼다. 민혁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원장이 봉투를 열어 확인했다.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하지만 여전히 주저했다. 민혁은 2번째 카드를 꺼냈다. 지난 2년간 병원 의료기기 수입 과정에서 원장이 대금을 횡령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회계 장부 사본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물론 고발할 생각은 없지만 만약 요청이 거부된다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원장의 얼굴이 굳었다. 긴 침묵이 흘렀다. 원장이 펜을 들어 서류에 서명했다. 서연이 간호사를 환자 이송 명단에 추가한다는 내용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혁은 침대 밑바닥을 뜯었다. 비닐에 쌓인 달러 현금 다발과 금부치들이 나왔다. 아버지가 중국 출장 때 모아둔 것과 민혁이 15년간 받은 뇌물을 합친 것이었다. 총 미화 35,000달러 상당이었다. 북한에서는 엄청난 돈이었다. 하지만 탈북 비용으로는 간신히 두 사람 몫이었다. 연희는 어머니 사진 한 장과 금반지 2개를 작은 천주머니에 넣었다. 그것이 가져갈 수 있는 전부였다. 무거우면 의심받는다. 최소한만 챙겨야 했다. 연희가 10년 동안 모은 옷까지, 어머니가 물려준 이불, 결혼 때 받은 그릇들을 바라봤다. 모두 두고 가야 했다. 민혁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구겨진 명함을 꺼냈다. 3주 전 단둥에서 몰래 만난 조선족 브로커의 것이었다. 병원 밖으로 나가 공중전화로 짧게 통화했었다. 상대는 자신을 김철수라고 소개했다. 탈북을 도울 수 있다고 했다. 연길에 오면 한국까지 보내준다고 했다. 민혁은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다. 이틀 후 새벽 민혁은 병원 근처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갔다. 주위를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중국 국제전화를 걸었다. 3번의 신호음 후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민혁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신이 평양 의사이며 12일에 단둥에 간다고 했다. 그날 밤 연결이 가능한지 물었다. 상대가 잠시 침묵했다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단둥역 뒤편 창고에서 만나자고 했다. 비용을 물었다. 한국까지 1인당 1만 5천 달러, 부부면 3만 달러라고 했다. 민혁이 약속한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다. 10월 12일 아침 7시 평양 적십자병원 앞에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었다. 민혁은 의료 가방을 들고 나왔다. 연희가 간호장비 박스를 옆에서 챙겼다. 환자는 당 중앙위원회 조직부장의 부인 62세 여성이었다. 심장 판막 질환으로 중국에서 수술을 받아야 했다. 환자의 딸과 보위원 최상철 운전사가 함께 탑승했다. 앰뷸런스가 평양을 벗어났다. 민혁은 창밖을 바라봤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다. 대동강, 주체사상탑, 평양거리의 선전구호들. 어쩌면 마지막으로 보는 것들이었다. 연희는 환자 옆에서 혈압을 재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보위원이 뒷좌석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신의주를 지나 압록강 철교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였다. 검문소에서 서류 검사가 시작됐다. 보위원이 통행증과 환자 서류를 제출했다. 국경 경비대가 차 안을 들여다봤다. 민혁의 가방을 열어봤다. 의료기구들 뿐이었다. 연희의 가방도 검사했다. 아무 문제 없었다. 경비대가 통과 신호를 보냈다. 앰뷸런스가 철교 위로 올라갔다. 압록강의 검은 물이 아래로 흘렀다. 다리 중앙에 노란 선이 그어져 있었다. 북한과 중국의 경계. 차가 그 선을 넘었다. 민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중국 땅이었다. 단둥의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다. 북한보다 훨씬 높은 빌딩들, 화려한 간판들, 많은 차량들. 3주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미가 달랐다. 단둥 제1인민병원에 도착한 것은 오후 5시였다. 중국 의료진이 환자를 받아 검사실로 데려갔다. 민혁이 중국어로 환자 상태를 설명했다. 중국 의사가 수술은 내일 오전에 하겠다고 말했다. 오늘은 검사와 금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위원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민혁이 중국 병원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보위원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밤 8시 일행은 병원 근처 평화호텔에 체크인했다. 보위원과 운전사는 2층 203호실, 민혁과 연희는 205호실을 배정받았다. 민혁이 보위원에게 환자 상태를 확인하러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보위원이 같이 가겠다고 했다. 민혁이 중국 병원은 보호자 외 방문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보위원이 피곤한 듯 방으로 들어갔다. 민혁과 연희는 호텔을 나섰다. 하지만 병원 방향이 아닌 반대쪽으로 걸었다. 어둠이 내린 단둥 거리를 빠르게 걸었다.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다. 택시를 잡아 탔다. 운전사에게 단둥역 뒤쪽 창고 주소를 말했다. 택시가 출발했다. 연희의 손이 차갑게 떨렸다. 민혁이 그 손을 잡았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다. 앞으로만 가야 했다. 밤 9시 택시가 단둥역 뒤편 낡은 창고 앞에 멈췄다. 가로등이 희미했다. 어둠 속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불을 끄고 서 있었다. 민혁과 연희가 차에 다가가자 운전석 문이 열렸다. 40대 조선족 남성이 내렸다. 민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상대가 고개를 끄덕이며 김철수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빨리 타라고 재촉했다. 뒷좌석에는 이미 다른 탈북자 2명이 타고 있었다. 30대 여성과 40대 남성. 서로 눈인사만 했다. 이름을 묻지 않았다. 차가 출발했다. 김철수가 말했다. 연길까지 6시간 걸린다고 했다. 검문소 2곳을 통과해야 한다고 했다. 절대 소리 내지 말라고 경고했다. 검문소 전에는 짐칸으로 옮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는 단둥 시내를 벗어나 어둠 속 국도로 접어들었다. 창밖으로 가끔 마을의 불빛이 보였다. 차 안은 침묵이 흘렀다. 연희가 배를 쓰다듬었다. 임신 4개월. 아직 배가 크게 나오지 않아 다행이었다. 민혁이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밤 11시 첫 번째 검문소 5km 전방에서 차가 멈췄다. 김철수가 뒤를 돌아봤다. 이제 짐칸으로 옮기라고 했다. 20분만 참으라고 했다. 뒷문을 열자 좁은 짐칸이 나타났다. 담요와 박스들 사이의 공간. 4사람이 몸을 구부리고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완전한 어둠이었다. 차가 다시 움직였다. 10분쯤 지나자 차가 멈췄다. 중국어 목소리가 들렸다. 공안이었다. 어디 가냐고 물었다. 김철수가 연길에 해산물 배달한다고 대답했다. 짐칸을 열어보라는 소리가 들렸다. 민혁의 숨이 멎었다. 연희가 민혁의 팔을 꽉 잡았다. 짐칸 문이 열렸다. 손전등 불빛이 들어왔다. 공안이 박스들을 들춰봤다. 4사람은 담요 아래 웅크리고 있었다. 숨소리조차 참았다. 손전등 불빛이 담요 위를 스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공안이 뭐라고 중얼거렸다. 문이 닫혔다. 가라는 소리가 들렸다. 차가 다시 출발했다. 연희가 작게 흐느꼈다. 민혁이 아내를 안았다. 새벽 3시 연길 도착. 거리 간판 절반이 한글이었다. 김철수가 낡은 아파트 단지로 차를 몰았다. 5층 건물 3층 한 집으로 들어갔다. 좁은 방 2개에 이미 다른 탈북자 3명이 대기 중이었다. 김철수가 여기서 사흘 기다리라고 말했다. 한국행 루트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민혁과 연희는 구석 방바닥에 앉았다. 이제 시작이었다. 다음날 오후 김철수가 지도를 들고 왔다. 방 안에 있던 탈북자 7명이 모였다. 김철수가 한국 가는 루트 3가지를 설명했다. 첫째는 몽골 루트였다. 내몽골을 거쳐 몽골로 들어가면 한국 대사관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일주일이 걸리고 비용은 1인당 1만 달러라고 했다. 하지만 사막 횡단이 힘들고 최근 단속이 심하다고 경고했다. 둘째는 동남아 루트였다. 중국에서 라오스나 태국으로 가서 한국 대사관에 보호 신청하는 방법이었다. 2주에서 3주가 걸리고 비용은 1인당 1만 5천 달러였다. 위조 여권으로 비행기를 타야 해서 공항 통과가 가장 큰 고비라고 했다. 하지만 성공률은 가장 높다고 덧붙였다. 셋째는 서해 직행 배 루트였다. 3일이면 한국에 도착하지만 1인당 2만 달러가 들고 가장 위험하다고 했다. 민혁은 연희를 봤다. 연희의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사막은 불가능했다. 배도 위험했다. 민혁이 동남아 루트로 가겠다고 말했다.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선택이라고 했다. 사흘 동안 준비가 진행됐다. 증명사진을 찍었다. 위조 여권이 만들어졌다. 민혁의 새 이름은 왕명우, 연희는 이수진이었다. 중국 국적의 가짜 신분이었다. 김철수가 항공권도 예약했다. 연길에서 곤명으로 가는 국내선, 곤명에서 방콕으로 가는 국제선이었다. 총 비용 3만 달러를 지불했다. 민혁이 가진 돈의 전부였다. 김철수가 주의사항을 알려줬다. 공항 출입국 심사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절대 긴장한 티를 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5년간 100명 넘게 보냈는데 80% 이상 성공했다고 했다. 민혁이 나머지 20%를 물었다. 김철수가 잠시 침묵했다가 붙잡혀서 북송됐다고 대답했다. 방콕에 도착하면 브로커가 기다릴 거라고 했다. 박민수라는 이름의 피켓을 들고 있을 거라고 했다. 그 사람이 한국 대사관까지 데려다 줄 거라고 했다. 민혁이 연락처를 물었다. 김철수가 공항에서 만나면 된다고 말했다. 10월 17일 밤 민혁과 연희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꾸렸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어머니 사진, 금반지. 그게 전부였다. 내일 아침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다. 연희가 창밖을 봤다. 저 멀리 백두산이 희미하게 보였다. 북한 땅이 보이는 곳. 연희가 눈물을 흘렸다. 민혁이 아내를 안았다. 내일이면 더 멀리 갈 것이었다. 한국으로 가는 길은 이제 절반도 오지 않았다. 10월 18일 아침 8시 연길 조양천 공항. 민혁과 연희는 평범한 중국인 부부처럼 행동했다. 캐리어 하나와 작은 백팩 2개가 전부였다. 민혁은 위조 여권을 주머니에서 만지작거렸다. 왕명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연희의 여권에는 리수진이라고 적혀 있었다. 사진은 진짜였지만 나머지는 모두 가짜였다. 체크인 카운터로 갔다. 직원에게 여권과 항공권을 건넸다. 직원이 여권을 스캔했다. 컴퓨터 화면을 봤다. 몇 초가 흘렀다. 민혁의 등에 땀이 흘렀다. 직원이 탑승권을 건네주며 좋은 여행되라고 말했다. 첫 관문이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다. 가방을 엑스레이에 넣었다. 금속 탐지기를 지났다. 문제없었다. 탑승구로 이동했다. 주위 사람들이 모두 의심스러워 보였다. 공안복을 입은 남자가 지나갔다. 민혁을 쳐다보는 것 같았다. 민혁은 시선을 피했다. 연희가 민혁의 팔을 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11시 30분 탑승이 시작됐다. 비행기에 올랐다. 좁은 이코노미석 창가 자리였다. 비행기가 이륙했다. 연길이 점점 작아졌다. 저 멀리 백두산이 보였다. 북한 땅도 보였다. 이제는 조국이 아니었다. 탈출한 땅이었다. 3시간 비행 끝에 곤명에 도착했다. 환승구역으로 이동했다. 이제 진짜 고비였다. 국제선 탑승을 위한 출국 심사였다. 줄이 길었다. 한 명씩 심사를 받았다. 앞사람이 통과했다. 민혁의 차례가 왔다. 심사관에게 여권을 건넸다. 심사관이 여권을 스캔했다. 컴퓨터를 봤다. 키보드를 두드렸다. 다시 여권을 봤다. 민혁의 얼굴을 봤다. 여행 목적을 물었다. 민혁이 관광이라고 중국어로 대답했다. 태국 체류 기간을 물었다. 5일이라고 답했다. 심사관이 다시 컴퓨터를 봤다. 10초가 지났다. 20초가 지났다. 30초가 지났다. 민혁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심사관이 도장을 찍었다. 통과라고 말했다. 민혁이 여권을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뒤를 돌아봤다. 연희가 심사를 받고 있었다. 심사관이 연희의 여권을 스캔했다. 컴퓨터를 봤다. 질문을 했다. 연희가 대답했다. 도장이 찍혔다. 연희도 통과했다. 두 사람이 면세구역에서 만났다. 민혁이 연희를 껴안았다. 말없이 한참을 안고 있었다. 오후 4시 비행기가 방콕으로 출발했다. 2시간 30분 비행이었다. 민혁은 창밖을 봤다. 구름 위였다. 북한도 중국도 모두 저 아래 어딘가에 있었다. 이제 동남아시아로 가고 있었다. 한국으로 가는 마지막 길이었다. 연희가 잠들어 있었다. 민혁이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됐다. 오후 6시 30분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입국 심사대로 향했다. 중국 여권을 보여줬다. 태국 관광 비자였다. 심사관이 여권을 보고 도장을 찍었다. 환영한다고 영어로 말했다. 입국이 완료됐다. 도착장으로 나왔다.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민혁이 주위를 둘러봤다. 박민수라는 이름을 찾았다. 한참을 찾았다. 피켓이 보였다. 40대 한국인 남성이 들고 있었다. 다가가서 확인했다.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주차장으로 안내했다. 검은색 세단에 탔다. 차가 출발했다. 박민수가 말했다. 한국 대사관까지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다. 하지만 오늘은 업무 시간이 끝났다고 했다. 내일 아침 9시에 가야 한다고 했다. 민혁이 어디서 자야 하냐고 물었다. 박민수가 게스트하우스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거기서 하룻밤 묵으라고 했다. 밤 8시 카오산 로드 근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다. 좁은 방 하나를 배정받았다. 박민수가 내일 아침 8시에 데리러 오겠다고 말하고 떠났다. 민혁과 연희는 침대에 앉았다. 방콕의 밤소리가 창밖에서 들렸다. 오토바이 소리, 사람들 웃음소리, 음악소리. 자유로운 세상의 소리였다. 다음날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났다. 로비로 내려가 기다렸다. 8시가 됐다. 박민수가 오지 않았다. 8시 10분이 지났다. 8시 20분이 지났다. 민혁이 전화를 걸었다. 꺼져 있었다. 8시 30분이 됐다. 여전히 오지 않았다. 연희가 속삭였다. 속은 건 아니냐고 물었다. 민혁의 얼굴이 굳었다. 김철수에게 이미 3만 달러를 지불했다. 박민수가 사기꾼이라면 모든 게 끝이었다. 붙잡힌 거라면 더 위험했다. 민혁이 결정했다. 직접 가기로 했다. 로비 직원에게 한국 대사관 위치를 물었다. 타이타워 빌딩에 있다고 했다. 택시로 30분 거리라고 했다. 밖으로 나갔다. 택시를 잡았다. 타이타워로 가달라고 말했다. 택시가 출발했다. 방콕 아침에 교통체증이 심했다. 차가 느리게 움직였다. 민혁이 시계를 봤다. 9시가 넘었다. 대사관 문이 열렸을 것이었다. 연희가 민혁의 손을 잡았다. 조금만 더였다. 정말 조금만 더였다. 하지만 항상 마지막이 가장 길었다. 10시 20분 택시가 타이타워 앞에 멈췄다. 23층짜리 오피스 빌딩이었다. 민혁과 연희가 내렸다. 로비로 들어갔다. 안내판을 봤다. 한국 대사관은 19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9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 민혁과 연희는 서로의 손을 꽉 잡았다. 말이 없었다. 이미 모든 말은 끝났다. 19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복도를 걸었다. 끝에 유리문이 보였다. 문 위에 태극기가 있었다. 한글로 쓰인 간판도 보였다.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민혁이 문 앞에 섰다. 심호흡을 했다. 손잡이를 잡았다. 문을 열었다. 사무실 안에 한국인 직원 2명이 앉아 있었다. 벽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다. 대통령 사진도 보였다. 직원 1명이 고개를 들었다. 민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북한에서 왔다고 했다. 보호 신청하러 왔다고 했다.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표정이 변했다. 안쪽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40대 남성이 나왔다. 영사였다. 별도의 상담실로 안내받았다. 문이 닫혔다. 영사가 신분증을 요청했다. 민혁이 가방에서 북한 의사 면허증을 꺼냈다. 연희도 간호사 자격증을 꺼냈다. 영사가 서류를 봤다. 평양 적십자병원이라고 중얼거렸다. 의사와 간호사냐고 물었다.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10월 12일 환자 이송으로 중국에 갔다가 탈북했다고 설명했다. 영사가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신상 정보를 기록했다. 탈북 경위도 자세히 적었다. 서울 본부에 보고하고 귀국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보통 2일에서 3일이면 한국행 항공권이 나온다고 했다. 그 전까지는 대사관 인근 숙소에서 대기하라고 했다. 영사가 미소 지었다.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했다. 연희가 울음을 터뜨렸다. 민혁도 눈물이 흘렀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15일간의 여정이 끝났다. 압록강 철교를 건넌 날부터 오늘까지 단둥의 밤, 연길의 은신처, 공항의 두려움, 방콕의 불안. 모든 것이 끝났다. 3일 후 10월 22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내렸다. 입국장으로 걸었다. 한글 안내판이 보였다. 한국말이 들렸다. 입국 심사대에서 임시 여행 증명서를 제시했다. 심사관이 도장을 찍었다. 대한민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원으로 모시겠다고 말했다. 차에 탔다. 고속도로를 달렸다. 창밖으로 한국이 펼쳐졌다. 높은 아파트, 빠른 차들, 환한 불빛. 민혁이 연희의 손을 잡았다. 연희의 배를 쓰다듬었다. 세 사람이 함께 새로운 땅에 도착했다. 자유의 땅, 희망의 땅, 대한민국이었다. 1년 후 경기도 일산의 한 병원. 민혁은 하얀 가운을 입고 진료실에 앉아 있었다. 탈북의사 면허 인정 과정을 거쳐 정식 의사가 된 지 3개월째였다. 북한에서는 뇌물 없이 치료할 수 없었다. 여기서는 환자의 신분을 묻지 않았다. 제대로 된 의사가 된 기분이었다. 연희는 간호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며 집에서 생후 8개월 딸 하윤이를 돌봤다. 대한민국 국적으로 태어난 아이였다. 하윤이가 웃을 때마다 연희는 압록강을 건넌 그날 밤을 떠올렸다. 죽을 수도 있었던 그 선택이 이 웃음을 만들었다. 민혁이 퇴근해 집으로 돌아왔다. 하윤이를 안았다. 연희가 저녁 식사를 차렸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기적이었다. 그날 밤 민혁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북한 의사 면허증을 꺼냈다. 사진 속 자신은 지금보다 훨씬 어두운 표정이었다.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다. 그리고 다시 서랍 깊은 곳에 넣었다. 과거는 과거였다. 이제는 앞만 보고 살 것이었다. 자유로운 사람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